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영기 의장님과 남창진, 우영찬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윤영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 서울 시민의 일상에서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마약 중독 문제 중에서도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 보호를 통해서 온전히 사회 복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마약 중독 치료 재활 시스템, 그리고 서울 시민의 세금을 5년간 투입하고도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지난 5년의 시간 동안 시민의 눈높이에서 잘 운영되고 있었는지를 시민들을 대표해서 질문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시민건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입니다. 네, 국장님, 올해 상반기만 해도 마약류 사범이 1만 명이라고 하고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서울시의 마약 사범은 5천 명으로 또 역대 최고 수치를 보였거든요. 국장님, 혹시 마약류 사범 중에서 구속 수감되는 인원이 전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구속되는 비율 자체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네. 다만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기소되는 비율 자체는 5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약 사범 중에서 오직 10에서 20%만이 구속 수감되고 나머지 80%의 마약 중독자들은 사회에서 저희들과 함께 이제 치료 재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구속 상태에 놓여 있는 마약 사범들의 적극적인 관리와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소유예 대상자들은 대부분은 보호, 관찰 대상이 되어서 치료보호 프로그램을 거쳐서 사회로 복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분들이 복귀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마약 중독 환자분들께서 치료보호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지정한 치료보호 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서울시도 보건복지부와 함께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마약 중독자 같은 경우는 재범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치료와 재활 시스템이 탄탄하게 갖추어져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서울시에는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 의료기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네, 2군데 있습니다. 어디와 어디에 있죠? 은평병원하고 국립정신센터입니다. 예, 현재 서울에는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 기관이 2군데 있고 그 2군데에서 27개 병상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기관이 치료보호 기관으로서 운영을 내실 있게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올해 6월의 언론 보도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죠? 2달 전 보도 자료인데요. 서울 시내에 지정된 병상은 27병상이 있지만 이 2군데에 저희가 전화를 해서 치료보호 프로그램 받을 수 있냐 전화해서 문의를 하면 2 병원 모두 치료하지 않는다고 답변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입니다. 국장님, 서울시 치료보호기관 운영이 그동안 미흡했다라는 지적이 시의회는 물론 언론에서도 지속되어 왔는데요. 서울시 치료보호기관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화면에 보시면 현재 서울시립 은평병원과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마약 중독자의 치료보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할 수 있고 서울시의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 역할을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있던 A병원이 거의 대부분의 서울의 마약 중독자들을 치료하고 있었지만 2018년도부터는 지정 해제된 것으로 나옵니다. 이 병원이 지정 해제된 이후로는 서울 시내에 있는 마약 치료 병상이 거의 없어서 시민들이 마약 중독 치료 보호를 받고자 하면 인천에 있는 혹은 경상남도에 있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 현실인데요. 국장님, 혹시 A병원이 왜 치료 지정 해제를 한 건지 알고 계십니까?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서울시에서요 마약 중독자에 대한 보호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여기를 담당하는 중독 전문의가 퇴사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실질적으로 치료비 이제 지원하는 부분이 늦춰지다 보니까 병원에서 이 센터 자체 기관 운영하는 거를 이제 중단하겠다는 결정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의료진이 확보되지 않았고 치료비 예산 지급이 늦어져서 병원이 스스로 지정해제 요청했던 것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에서 나오는 또 다른 언론 보도 내용을 보시면 치료 보호를 담당하던 병원들이 왜 스스로 치료 병원을 그만 운영하겠다라고 요청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지불받아야 하는 치료비가 미수금으로 5억 가까이 쌓여서 스스로 의료기관들이 치료보호기관 지정 해제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최근 5년 서울시의 치료보호기관 예산액과 집행액, 미지급금 내역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저희가 치료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의 예산인데요. 19년도 1억 5천이 예산이 책정됐고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20년도 예산 증액됐고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마약사범 문제가 사회 수면 위로 오른 21년, 22년, 23년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국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3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혹시 올해 책정된 예산이 현재 집행률이 얼마입니까? 지금 이제 여기는 1억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추경에 1억 6천, 그다음 예비비 해서 복지부하고 매칭해서 2억 가까이 받아가지고요. 4억 6천 정도 있고 미지급 금액 없이 지금 다 지불하고 1억 6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률은 얼마입니까? 집행률은 100%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가야 되는 돈에 대해서는 100% 다 나갔습니다. 그럼 올해 하반기에 치료보호 예산이 확보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 예상이 되는데요. 예, 지금 일단 1억 6천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던 추세로 봤을 때는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예비비하고 추경을 그렇게 잡았던 부분이라서요. 의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의료비 지원 자체가 늦어져서 진료가 안 되는 부분, 적극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본 예산으로 책정했던 1억은 5월에 전부 소진이 됐었고 5월 당시 미지급금이 7,700만 원이 추가로 발생했었습니다. 국장님, 그간에 귀가에서 이러한 예산 책정이 적절했다고 평가하십니까? 네, 적절한 부분은 아니었고요. 이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국비 매칭이라서 저희들이 굉장히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서 추경을 하거나 할 때마다 복지부 예산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18년부터 지금까지 올해는 특히 2차례나 걸쳐서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서 예산을 좀 잡아달라고 말씀을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우리 그 마약 중독자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좀 더 많은 예산이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공감하고요. 한 보도자료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자체가 소위 매칭펀드 제도를 탓하며 지정병원에 소위 치료비 청구를 늦추면서 지정병원들은 마약 중독자 치료를 아예 포기해버렸다. 과거 마약 중독 환자를 가장 많이 치료했던 강남의 A병원은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이 5억에 이른 뒤 스스로 치료를 포기했다. 국장님, 내년도 예산 책정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마약 사범의 증가하는 수치로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시민들이 마약 중독에서 치료 보호를 거쳐서 사회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관련된 병원들이 또 이런 부분에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예산을 적절하게 책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공감하고요. 내년 예산도 올해 이제 추경으로 잡거나 예비비 잡은 거 이상으로 일단 책정을 했고요. 잘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료비 지원회에 그간 부족분을 지원하려는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 정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매칭 펀드이기 때문에 치료비만 지원해왔다라는 것이 집행부의 답변이었는데요. 올해 4월 정부도 마약 중독 치료 재활 사업 내실화를 위해서 치료보호기관의 지원 단가 상향하고 재정적, 행정적 추가 지원하겠다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 만일 시의회가 치료기관에게 지급하는 치료보호비 외에도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면 마약 치료 담당하는 의료기관들에게 추가적인 지원 사업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것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리고 특히 의료기관에서 지금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인력에 관련되어진 부분이라든지 운영에 관련되어진 부분의 일부 정도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치료 보호비 지급 시기가 신속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미지급금의 지급 시기가 해년 익년 말에 혹은 중순에 중반기에 지급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사업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했을 때 치료비 지원액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지급이 1년 뒤에나 된다는 점이 경영을 악화하는데 크게 작용했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마약 중독, 서울 시민 중에 마약 중독 환자를 전담하다시피 하는 인천의 A 병원은 미수금 부분 때문에 치료 지정을 좀 해제할 것도 검토하기도 한다라고 답변을 하셨었는데요. 국장님, 치료 보호 종료 이후에만 치료 보호비를 지급하는 이 절차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고 계신 겁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급을 할 때 이제 늘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미지급 시기가 그 다음 해가 나오는데요. 이제 복지부에 매칭 예산을 요청을 해서 올리게 되면은 연말 가까이 돼서 예산을 다 끌고서 그 돈을 줘서 저희들하고 매칭을 하게 보통 하다 보니까 일단 그 다음에 넘어가 가지고 지급을 했는데요. 이렇게 미지급 금 자체가 이제 그 다음에로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챙겨 나가겠습니다. 예, 제가 여쭤봤던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지급 시기를 지연하셨는지를 여쭤봤었는데요. 보건복지부 23년 정신건강 사업 안내 지침을 살펴보았더니 치료보호비 지급은 치료 종료 전에도 가능하고 지급 시기는 월, 분기 등 수시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들은 보통 영리 목적이 아닌 마약 중독자의 재활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업을 하면서 미수금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중에 치료비 지급 지연으로 인해서 경영난을 겪는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국장님, 관련 규정에 따라서 치료보호비 지급 절차를 시급히 개선할 것을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좀 전에 답변을 이제 정확하게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23년도에도 벌써 5차례,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도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적하신 그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마약 중독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사범이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서울에서 지금 치료 재활 프로그램이 잘 갖추어져야 된다라는 것도 잘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의 상황은 공공기관들이 치료보호 사업을 담당하기로서는 기능이 온전하지 못해서 민간 기관들의 역할이 좀 중요한데요. 민간과의 협력을 잘 구축하고 민간들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도 조금 더 강화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년도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의 예산도 적절하게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마약 없는 건강도시 서울이라는 정책 목표는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마약 사범이 매년 5천 명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시해야 되는 현실은 서울에 마약 중독 치료보호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집행부에서 매칭 펀드를 이야기하며 소극적 정책으로 대하는 사이에 마약 치료 의료기관들이 경영난을 겪으며 스스로 지정해제를 요청했습니다.
이제라도 서울에서 마약에 중독된 시민들이 치료 보호를 통해서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 인프라 구축에 집행부는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과 관련된 시정질의입니다. 지난 1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지켜보며 이런 질문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사회복지 분야의 어떤 정책이 보다 많은 사람의 이해와 복리에 기여하는 데 실패하고 특정 소수의 사람들의 이해에만 기여하게 되었다면 과연 이 정책을 지속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설립부터 지금까지 729억이라는 소중한 세금이 투입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 실태를 따져 묻고 앞으로 서울시의 개선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정책실장 이수연입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몇 년도에 설립되었습니까? 예, 2019년 2월 달에 사회서비스의 공공서비스를 높이고 돌봄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출범하였습니다. 2019년도에 출범했으면 지금 벌써 5년 차에 이르렀는데요. 지금쯤은 사회서비스원이 목적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시민들께 평가받을 때가 되었다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동안 저희가 이제 취지에 맞는지에 대한 종합 평가는 없었지만 경영 평가도 있었고요. 감사위원회 종합 감사 결과가 좀 있었습니다. 이제 시민들의 기대에는 아직 부합하지 못하는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까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처음 설립했을 때 설립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네, 사회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고 돌봄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회 서비스의 공공성에 관해서 먼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봄, 즉 사회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민간에서 수익성을 이유로 기피하거나 중증도가 심한 돌봄 대상자라서 민간이 기피하는 대상자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돌봄 공백에 놓여 있는 분들에게 안정망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복지정책실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현재 이제 그런 분야의 이제 활동 실적을 보면 저희가 사실은 중증 질환이라든지 와상으로 이제 고강도 돌봄이 필요한 이용자 그리고 그 발달 장애인 중에서 특히 도전적 행동이 심한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민간의 그 서비스 기관에서도 그 돌봄을 기피하는 영역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이제 서사원에서 좀 많이 개입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실적도 그렇게 높지가 좀 않은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강도가 좀 높은 장기 요양 등급 1, 3등급 이용자에 대해서도 민간 기관이 서사원보다 제공률이 더 높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질문했던 것은 그런 돌봄성 강화라는 정의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동의합니다. 네, 화면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회서비스원이 그간 돌봄 공공성의 강화에 대해서 충분히 기여했는가를 간단하게 요약을 했는데요. 민간에서 기피하는 서비스의 비중이 고작 증가해서 22% 정도 비중이 보이고요. 중증도가 높아서 민간에서 기피하는 서비스도 민간보다도 덜 담당하고 있는데요. 실적이 이렇다면은 돌봄의 공공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평가하시겠습니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장님, 사회서비스원이 지금 주말 돌봄, 야간 돌봄 제공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몇 건 정도 담당하고 있죠? 금년 1월, 7월 7개월 실적을 보면 종합재가센터의 경우 이제 주말 돌봄이 한 720여 건 있고요. 네. 야간 돌봄 사례는 한 건 있습니다. 네. 그 건수 대비로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실적자로 저도 동일하게 확인했는데요. 퍼센테이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야간 돌봄의 건수는 건수 대비로 하면 1.49%, 시간을 대비로 하면 1.56%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실장님, 혹시 돌봄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가장 서비스를 구하기 어려운 시간대가 언제입니까? 예를 들으신 것처럼 이렇게 주말이라든지 야간 뭐 그럴 때가 가장 그때 gu하기 담당하는 어렵습니다. 서비스는 1% 사실입니까? 현재 실적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9 to 6, 주 5일제 그런 서비스만 제공을 하고 민간과 동일한 시간대에 민간과 경쟁하면서 민간보다 더 쉬운 서비스에 치중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과연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서 사회서비스원이 공적 돌봄을 잘 책임지고 있다 평가하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전입금 비율이 타시도 사회서비스원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달리 해석하면 직접 서비스를 통해서 얻는 수익은 미미하고 결국 대부분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복지정책실장님, 타시도 사회서비스원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높은 전입금 비율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 서울시 그 사회서비스원 초기 출범 당시에 설계 구조가 좀 이제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부터 어떤 부분이 시작하는데요. 현실적이지 못했다는 예를 들면 이제 말씀이시죠? 다른 지역의 이제 사회서비스원들은 돌봄 종사자를 고용은 하지만 그 부분들 월급제로 하지 않고 뭐 시급제로 하기 때문에 그 시급제라는 것은 결국 돌봄 종사자분들 일의 특성상 그 일한 시간만큼 일을 하고 거기에 맞게 이제 보수를 받아가는 체계로 하는 게 일반적인 그 민간의 서비스 영역에서의 합리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지나치게 이제 돌봄 종사자분들 많이 채용하고 동시에 월급제로 또 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출이 일단 상당히 매우 높은 반면에 사업 수익이 또 매우 낮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시간급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양보호사들의 활동 서비스를 많이 제공해야지만이 수입이 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수입이 낮게 설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사회서비스원의 서비스 제공직의 급여 체계가 월급제라고 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시간을 일해도 8시간을 일해도 급여가 같습니까? 네, 뭐 현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22년 기준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직접 서비스 제공 근로자들의 시간당 평균 급여를 민간에 있는 법인에 소속된 근로자들과 개인 근로자들과 비교하였습니다. 적게 일하고 많이 받아가기 때문에 시간당 평균 급여가 37,380원, 민간에 비해서 3.7배가 많습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하실지 걱정이 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서비스원에는 병가 제도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죠? 그 내용적으로 저희 병가에 대해서 그동안은 이제 특별하게 계속 병가 일수에 제한 없이 유급 병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좀 그 부분은 개선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선하셨습니까? 이제 그 아마 그 내부적으로 전부 다 적용을 하진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제 뭐 10일 이상 하게 되면 임금을 이제 좀 줄인다든지 내부적인 네. 혁신안을 만들어서 지금 논의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병가 사용 일수가 해년 폭발적으로 증가했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살펴봐도 그 중에서도 소수 인원이 병가를 압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보도자료에는 병가로 인한 노동 손실이 14,700시간에 달한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서울시의 타 투자 출연 기관과 대비해서도 2배 이상 높은 병가 사용률을 보이는데요. 병가는 근로자의 건강권과 행복권 보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평균 임금 100%를 기간에 관계없이 지급한다는 제도를 잘못 사용해서 남발하는 사례가 있다라는 외부 지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지적에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질의한 사회서비스원의 내용을 종합해서
앞으로 비효율적인 운영이라든지 공적 돌봄의 역할이 미흡했던 점들에 대해서 개선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뭐 저희 지도 감독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지금 매우 긴박한 경영 위기 상태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어떤 경영을 하면서 지속 가능하려면 재정상의 어떤 문제들이 지속 가능한 구조가 돼 있어야 되는데 시의 전입금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이고 또 그 전입금을 그러면 이렇게 받아갈 수 있는 어떤 설득력 있는 공감대를 우리 서울시와 시의회 의원님들께 비전을 제시하고 신뢰성을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족이 있기 때문에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에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사원의 경영진과 구성원들이 그러한 것을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을 만들고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갈 때 그런 것들을 극복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뭐 지도감독 부서의 입장에서 그에 대한 행정적 지원도 하고 그런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은 지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혁신안 마련과 또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꼭 그런 부분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이를 통한 돌봄의 공공성 강화라는 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출범 초기부터 일하지 않고도 월급이 동일한 급여 체계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고 정책이 왜곡되었습니다. 방만한 병가 사용 일수를 봐도 공적 집단의 이익 집단화를 볼 수 있습니다.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라도 내부 집단의 소명의식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간 사회서비스원의 실적을 살펴보면 민간 기피 서비스에 대해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본연의 목적인 돌봄의 공공성 강화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이 선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규직으로 고용된 근로자들의 이해 추구는 본래의 목적 달성에는 실패하고 내부자들을 위한 조직만 만들었습니다. 공공의 이익이란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이익을 말합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들의 피 같은 세금을 가지고 특별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소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열악한 근로조건에도 전문적이고 헌신적인 돌봄을 실천하고 계시는 전체 돌봄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합니다. 동시에 애초에 목적한 바대로 민간에서 기피하고 있는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시정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